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평소 개들남님 채널을 자주 보는 편인데 이번에는 제가 겪은 충격적인 일이 있어서 제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이 일은 아직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최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남에게 말하기 껄끄러울 수도 있지만 저는 현재 돌싱인 여성이고 이 이야기의 주제는 저의 전 남편에 관한 끔찍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한때는 절친이었던 저의 고등학교 동창 친구 은정이와 카페에서 얘기를 나누다 시작되었죠. 미진아, 우리도 이제 29살이잖아. 넌 결혼 생각 없어? 결혼? 뭐 늘 생각은 하고 있지. 근데 남자친구도 없는데 무슨. 아니, 내 남자친구 혁수 알지? 얘가 아는 선배가 있는데 진짜 되게 좋은 사람이래. 직업이 헬스 트레이너 관장이라고 하던데 수입도 어마어마하대. 너 한번 만나볼 생각 없어? 그렇게 저는 제 친구의 주선으로 소개팅을 받기로 하고 며칠 뒤 은정의 남자친구의 선배와 1대1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미진씨. 제 이름은 김승훈이고요. 나이는 33살이에요. 실제로 보니 생각보다 괜찮은 외모에 거기다 능력까지 훌륭한 편이었고 왜 이런 분이 아직도 결혼을 못했나 싶을 정도로 의아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그 소개팅을 시작으로 저는 이 남자와 연인 사이가 되었고 만난 지 6개월이란 짧은 교제 끝에 저희는 결혼 얘기까지 나올 만큼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죠. 그렇게 큰 문제 없이 결혼식까지 치렀고 정식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성격적인 부분과 또 먹는 음식까지도 서로 잘 맞는 편이라 큰 트러블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무서운 과거들이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전 남편은 헬스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었는데 헬스장 규모에 비해서 버는 수입도 꽤나 좋은 편이라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이란 큰 돈을 가져다 줬고 그 당시 저는 이 생활비를 거의 쓰지 않고 틈틈이 저축을 하면서 지내곤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전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니 저를 불러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말이야. 이번 달부터 생활비를 조금 줄여야 될 것 같거든. 한 70만 원 정도? 좀 사정이 생겨서. 그래? 뭐 큰 문제라도 있는 거야? 별일은 아니고 아무튼 몇 달만 이해 좀 해줘. 알겠지? 어차피 둘이서 생활하는 데다 기존에 받았던 생활비도 저축을 해놨던 상태라 그 돈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남편의 사업에 문제라도 생긴 것 같아서 저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얼마 뒤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남편의 개인 사정을 우연히 알게 되는 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날 시간은 새벽 2시에서 3시 정도였고 이상하게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데 분명 제 옆에 누워있던 남편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실로 나가봤더니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고 남편이 볼일을 보나보다 생각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화장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들리더라고요. 야, 내가 지금까지 매달 줬잖아. 이번 달은 나도 힘들다고. 좀만 기다려줘. 부탁 좀 할게. 얼핏 들어보니 뭔가 사정을 하는 듯한 내용이었고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거란 안 좋은 예감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남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고 한참 뒤 방으로 들어온 남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었죠. 그거 별거 아니야. 내가 친구에게 돈을 좀 빌렸거든. 한 200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니까 신경 쓰지 마. 오빠가 알아서 해결할게. 그 말을 듣고 좀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 말을 믿었었는데 그건 저만의
큰 오산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남편이 일을 하러 나갔을 때 저희 집에 어떤 여자가 찾아왔었고 저는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인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승훈 오빠네 맞죠? 네. 근데 누구세요? 저요? 저 승훈 오빠 여자친구인데요. 승훈 오빠가 양육비를 안 줘서 찾아왔거든요. 저는 그 여자의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내려앉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네? 양육비라뇨?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저와 결혼 전에 만나던 남편의 동거녀였고 저를 만나고 결혼을 했음에도 여전히 남편은 그 여자와 관계를 유지하고 지냈다는데 저희 남편과 동거녀 사이에 아기가 있다는 끔찍한 말을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동거녀에게 매달 양육비를 주기로 약속까지 했었는데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자 화가 난 동거녀가 저희 집까지 찾아왔던 그런 황당한 상황이었죠. 저기요. 저도 승훈 오빠가 결혼한 거 지금까지 알지도 못했고요. 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 됐고. 승훈 오빠한테 대신 전해줘요. 양육비 이번 달까지 입금 안 하면 저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거라고요. 동거녀란 그 여자는 믿을 수 없는 말들을 남기고 돌아갔고 저는 그날 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진짜 미안해. 당신이 이혼하자고 하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게. 남편은 아무런 핑계도 대지 않고 사실을 인정하는데 그 모습이 더 화가 나고 제 자신이 비참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위자료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제가 모르고 있던 남편의 채무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었죠. 그러니까 남편이 직접 운영한다던 헬스장은 실제로 남편의 사업장이 아니었고 그 실체는 아는 선배의 밑에서 일을 도와주고 월급을 받는 입장이었는데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부터 심지어 쓰고 있던 휴대폰까지 본인 명의로 된 물건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신용불량자인 인생이었고 저는 이런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바보처럼 결혼을 했던 거였죠.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에 저는 남편을 소개해준 제 친구 은정이에게 연락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바쁜 일이 있는 건지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동창 친구들에게 은정이의 소식을 묻고 다녔는데 그때 한 친구의 말을 듣고 세상 참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제가 아는 은정이는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밤마다 일을 다니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이 노래방 도우미였고 거기서 손님으로 찾아온 남자들과 만나면서 지낸다는 당혹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정이와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사실은 전혀 몰랐던 내용이었고 이미 주변 동창 친구들은 은정이의 사생활을 다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 지냈다고 제게 털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더 듣게 되었는데 은정이는 동창 친구들에게 제 험담을 하고 다녔고 제 앞에서는 한없이 착해 보였던 은정이가 도대체 왜 저를 욕하고 다녔는지는 저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죠. 결론적으로 제가 소개를 받았던 남자는 노래방 손님 중 한 명이었던 거고 은정이는 그 남자의 실체를 알고 소개를 해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평소 저를 욕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이 모든 것들이 짜인 계획일 수도 있겠다는 무서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마저 큰 충격에 빠지셨고 저도 부모님께 죄스러운 마음이 커서 직접 찾아가 얼굴을 뵙는 것도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고 제가 선택했던 남자였기 때문에 제 삶에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알면서 이런 남자를 소개해준 은정이란 친구,
그리고 저와 만나면서 동거녀와 아이까지 만든 남편. 언젠가는 본인들도 똑같이 당할 거라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제 사연은 지금부터 13년 전 2010년에 있었던 일인데 아직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은 정말 섬뜩한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13년 전 제가 정확히 30살 때 겪었던 일이죠. 그 당시 저는 보험 영업 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주 업무는 고객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외근이 잦은 편이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그러다 정말 소름 끼치는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건이 있었던 그날은 지방 출장을 다녀오던 길이었고 시간은 밤 9시를 향해 가고 있었죠. 그 당시 저희 집은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집으로 가는 길목에 쪽방촌이 있는 골목을 지나야 해서 다른 길보다 밤길이 굉장히 어두운 편이었습니다. 쪽방촌 근방을 지나가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는 아저씨, 그리고 혼자서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아주머니부터 보통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자주 목격할 수가 있었죠. 저도 이 동네에 사는 게 썩 내키진 않았지만 부모님 경제 사정도 좋은 편이 아니었고 서울 집값이 워낙 비쌀 때라 이사를 가는 건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집 근처에 다 왔을 때 시간을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저는 주차하기 위해 주택 골목을 살펴보던 중이었죠. 제가 살던 주택 골목은 항상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곳인데 일찍 퇴근할 때도 빈자리가 없어 한참을 찾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날은 자정이 가까워지는 시간이라 더더욱 주차 자리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집과 조금 떨어진 위치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여자가 제 차로 미친 듯이 뛰어오는 겁니다. 저기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왜 그러나 싶어 창문을 열고 물어봤죠.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 여자를 처음 봤을 때 모습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머리는 산발을 하고 있고 입술은 찢어져 피가 보이더군요. 그리고 목 주변은 누구한테 맞았는지 멍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여자는 너무 다급해 보이길래 분명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싶어 얼른 여자를 차에 태우고 출발했죠. 그리고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여자는 30분 전쯤 편의점을 가려고 집을 나와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검은색 봉고차 한 대가 따라왔다고 합니다. 봉고차는 천천히 서행을 하며 따라오더니 그 여자 앞에 차를 세웠다고 하더군요. 잠시 후 봉고차 안에 타고 있던 남자가 길을 물어봤고 그 여자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뒷자리 문이 열리더니 괴한 2명이 내려 강제로 봉고차에 탑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자는 소리를 지르며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힘으로는 역부족이었고 괴한이 한눈을 판 사이에 차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을 도망치다 제 차를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예? 그 말 진짜예요? 그럼 지금 바로 경찰서로 갈게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그냥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일단 경찰서로 가는 게 안전하지 않겠어요? 저는 걱정이 돼서 경찰서로 가려고 했지만 끝내 여자는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더군요. 그 이유가 경찰서에 가서 상황 설명하기도 귀찮고 괜히 섣불리 신고했다가
2차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여간 찜찜한 게 아니었지만 본인이 경찰서에 가기 싫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집 앞에 내려주기로 생각했죠. 그래서 차를 돌려 다시 저희 집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또다시 말을 바꾸는 겁니다. 진짜 죄송한데요. 그냥 친구 집으로 데려다 주시겠어요? 여기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제 생각에도 집으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친구 집에 내려주는 게 나을 거라 생각이 들어 알겠다고 했죠. 그 여자는 친구 집 주소를 불러줬고 저는 내비게이션을 찍고 난 뒤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정말 무서웠는지 한참을 울고 있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무 말 없이 운전을 하고 있던 도중 문득 수상한 자동차 한 대를 보게 됐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밤길은 라이트를 켜도 시야가 어두운데 그 자동차는 라이트를 끄고 운전을 하고 있더군요. 그런 차들을 보고 스텔스 차량이라고 부르는데 차량 색상도 검은색이라 정말 위험해 보였습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좀 전부터 제 차를 따라온다는 오싹한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진짜 따라오는 건지 제 나름대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 갑자기 차를 돌려 왼쪽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역시나 제 예상대로 저를 따라 골목으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오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돼서 옆에 타고 있던 여자에게 말했죠. 저기요, 아까 검은색 봉고차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지금 뒤따라오는 저 차 맞죠? 여자는 뒤를 살피더니 애매한 표정으로 그 차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확실하진 않지만 만약 제가 여자를 태운 사실을 알고 따라온 거라면 친구 집으로 가는 것도 안전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요, 그냥 경찰서로 데려다 드릴게요. 저놈들이 아까부터 뒤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옆에 타고 있던 여자가 갑자기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겠다고 난동을 부리더군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차를 급하게 세웠고 여자는 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뛰어갔죠. 그렇게 그냥 집으로 가려니 너무 찜찜하고 그 여자가 너무 걱정이 돼서 이번에는 제가 검은색 봉고차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최대한 모르게끔 거리를 두며 지켜봤고 혹시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곧장 경찰에 신고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잠시 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검은색 봉고차는 갓길에 차를 세우더니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양인 듯 한참을 그 자리에 있더군요. 대략 10분쯤 지났나? 한 여자가 봉고차를 향해 걸어왔는데 유심히 관찰하니 방금 전에 제 차에 타고 있던 그 여자였죠.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봉고차 뒷자리에 올라타는 겁니다. 아니, 봉고차에서 납치를 당해 빠져나왔다고 말했는데 다시 봉고차로 돌아가는 건 누가 봐도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그 여자는 다시 봉고차에서 내렸고 봉고차는 여자만 남겨두고 그냥 출발하더군요. 여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가방에서 거울을 꺼내 얼굴을 한번 살펴보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는 겁니다. 그때 흰색 소나타 차량이 지나갔는데 갑자기 여자는 그 차를 보고 뛰어가더군요. 그리고 소나타 차주와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차에 올라타는 겁니다. 마치 제가 그 여자를 처음 본 장면과 너무나도 흡사했죠. 흰색 소나타 차량은 그 여자를 태우고 출발했고 저는 흰색 차를 뒤따라가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까 봤던 검은색 봉고차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제야 들었던 생각이 봉고차 일행과 여자는 분명 한패일 거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저는 앞차를 따라가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잠시 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앞차에 타고 있던 여자는 지구대로 가게 됐죠. 제가 신고자라 저도 경찰을 따라 지구대를 방문했는데 그 여자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하는 말은 그냥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강제로 납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저와 그리고 소나타 차주가 본인을 납치했다고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우려고 하더군요. 다행히 소나타 차주가 블랙박스를 보여주는 바람에 억울한 오해는 풀 수 있었죠. 그리고 뒤따라오던 봉고차는 추격 중에 차를 버리고 달아나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구대를 빠져나오게 됐고, 소나타 차주는 정말 고맙다며 몇 번이나 인사를 하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며칠 뒤 퇴근길에 내비게이션을 보고 있었는데 며칠 전 그 여자가 알려준 친구 집 주소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곳으로 가봤더니 그곳은 6개월 전부터 공사를 하고 있던 빈 건물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던 친구 집은 처음부터 거짓이었던 거죠.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날 기억 때문에 너무 소름이 돋으면서 무서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뒤따라오던 봉고차를 보지 못했다면 여기 사연을 보내지도 못했을 겁니다. 제 추측으로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빈 건물로 유인한 뒤 저를 납치하려는 계획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경험은 제가 실제로 겪었던 경험이고 현재도 이런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이 일은 저희 아내의 여동생, 즉 처제와 관련된 일인데 정말 끔찍하고 무서웠던 기억이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때는 12년 전 2012년도로 돌아갑니다. 그 당시 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식을 막 올렸을 때였고 저희 아내에게는 2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형제나 남매 없이 외동으로 자라 그런지 하나뿐인 처제에게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늘 들곤 했었죠. 그러다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내가 좋은 소식이 있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 동생 선영이가 있잖아.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대. 아내가 들려준 이야기는 1년 전부터 처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올해 시험에 합격했다는 희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곧장 처제에게 연락을 했고 일주일 뒤 처제를 집으로 불러 축하 파티도 할 겸 식사를 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죠. 처제, 진짜 축하해. 앞으로는 뭐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만 하면 되겠다. 저는 아내와 함께 처제를 축하해주는 자리를 가졌고 사건의 발단은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 제가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처제에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처제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저 형부,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언니한테는 말하지 말고요. 오늘 밤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처제는 꽤나 심각한 목소리로 말을 했고 저는 처제의 부탁대로 아내에게는 비밀로 하고 그날 밤 카페에서 처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 형부, 제가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는데 근처 술집에서 술 한 잔만 사주시면 안 돼요? 술? 아이고, 이거 어쩌지? 내가 운전도 해야 되고 오늘은 일찍 들어가 봐야 하거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얘기해봐. 그러자 처제는 기분이 안 좋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실수라도 했나 싶어 당혹스러웠고 저는 집으로 가자마자 처제를 만나고 왔다고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을 했었습니다. 여보, 처제에게 무슨 일 있는 것 같거든? 당신이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제 말을 듣고 아내는 뭔가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날 밤을 보내야 했죠. 그 일이 있고 한 달 정도 지난 뒤 저는 부산으로 출장을 가게 됐고 해운대 근처 숙소에서 일주일간 머무르게 되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샤워를 하고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호텔방에 누군가 찾아왔고 문을 열어보니 처제가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처제,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처제의 이야기는 친구들과 부산 여행을 왔는데 때마침 호텔에 제가 묵고 있다는 얘기를 아내에게 들었고 겸사겸사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그런 말이었죠. 아, 그랬구나. 그럼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여긴 왜 온 거야? 아, 사실은요. 저 형부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언니에게는 비밀로 하고 오늘 저랑 같이 있을래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고 이내 정색을 하면서 말을 했었습니다. 아니, 처제, 지금 술 먹은 거야? 나 그냥 못 들은 걸로 할게. 제 말을 듣고 처제는 호텔방을 나가버렸고 저는 곧장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며 물었었죠. 여보, 처제가 호텔방에 찾아왔었거든? 혹시 당신이 주소 알려준 거야? 내 동생이 거길 찾아갔다고? 나한테 연락도 없었는데. 저는 처제에게 들었던 말들을 아내에게 털어놨더니 뭔가 알겠다는 듯이 한숨을 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또 시작됐나 보네. 한동안 잠잠해서 다 괜찮아진 줄 알았거든. 그날 아내에게 믿기 힘든 말을 듣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일의 시초는 아내가 중학생 시절이었는데 한날은 학교에서 대회를 나가 대상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굉장히 기뻐하셨고 그 후로도 처제보다 더 예쁨을 받으며 자랐다고 하는데 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제는 공부와 멀어지고 점점 엇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어린 나이이기도 했고 처제의 앞길이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잘 다독여주면서 지냈다는데 처제가 20살 성인이 되자마자 선을 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만나는 남자친구에게 찝적대는 건 다반수고 또 아내가 즐겨 입는 옷까지 찢어버리는 사건도 있었다고 했죠. 그럴 때마다 처제와 크게 다퉜고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들어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다 큰 성인들끼리 왜 그러냐며 오히려 핀잔을 주셨답니다. 그리고 처제가 대략 20대 중반쯤 되자 그제야 철이 들었는지 더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고 보통 자매처럼 평범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듣고 나니 과거 일들이 떠오르면서 또 병이 도진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죠. 아내의 말 못할 속사정을 듣고 나니 이대로 넘어가기보다는 처제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아내에게 허락을 구한 뒤 처제와 둘이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처제를 만나 술을 한잔하게 되었고 저는 과거 일을 토대로 언니에게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사실 그대로 물었었죠. 그러자 대답을 하지 않고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더니 잠시 후 잊지 못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혼자 테이블에 앉아서 처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등 쪽이 뜨거워지더니 엄청난 고통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제 눈앞에는 아내가 울면서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 처제가 흉기를 들고 저를 찔렀다는 섬뜩한 사실이었고 경찰 조사 끝에 들은 내용으로는 처제가 평소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다는데 특히 아내에게 심한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더 무서웠던 사실은 처제가
아내를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행동으로 실행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타이밍이 맞질 않아 계획이 무산돼 버린 적이 수차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아내는 저를 만나 결혼을 했고 처제는 저를 유혹해 가정을 파탄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실패로 돌아가자 저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날 술자리에서 흉기를 휘둘렀던 겁니다. 결국 처제는 살인미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저희 부부와 그리고 처가 식구들은 아무도 모르게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라도 처제와 인연을 끊는 게 가족 모두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처제의 소식은 모른 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언니에게 열등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인을 계획할 만큼 증오를 했다는 것이 너무 끔찍하고 무섭기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내보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싶은 마음에 처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건데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도 모두 거짓으로 밝혀지게 되었죠. 시간이 꽤 지난 일이기 때문에 예전보단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여전히 불안한 건 언제 어디서 처제를 만날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늘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이지만 이제는 가장 무서운 사이로 변해버린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지금이라도 다 털어버리고 좀 편안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영도에서 태어나 현재도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오늘 제보드릴 이야기는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도 익히 알고 있는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제가 올해 40이 되었으니까 대략 15년 전 사회초년생일 때 경험한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양정역 근처에 살고 있었고 자차가 없던 뚜벅이 시절이라 출퇴근 시 주로 지하철을 이용하곤 했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이 동의대 근방이었는데 지하철 노선으로 따지면 서면역에서 하차 후 2호선으로 갈아타는 코스였고 그런 이유 때문에 겸사겸사 서면 시내를 자주 나가는 편이었죠. 그리고 그날은 직장 선배와 식사 자리를 하고 나서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집으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성진아, 형이 서면역까지 태워줄 테니까 거기서 지하철 타고 가. 선배는 집으로 가려면 서면역을 지나가야 해서 가는 길에 내려준다는 말이었고 저는 선배 차를 타고 서면역 앞에 내리게 되었죠.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봬요. 그렇게 선배는 먼저 출발하고 저는 지하철 입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와 말을 거는 겁니다. 총각,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아주머니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그 당시 제가 20대였으니 거진 어머니 뻘이라 볼 수 있었죠. 네? 무슨 일이신데요? 아니,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지 뭐야. 총각이 차비 좀 빌려줬으면 해서. 저도 사회초년생인데다 아직 월급을 받기 전이라 지갑에 2만 원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을 또 하시더라고요. 아니,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고 10,000원만 주면 특별 서비스 해줄게. 아주머니가 말한 서비스는 10,000원을 주면 가슴을 만지게 해준다는 정말 황당한 제안이었죠. 괜찮아. 한 번만 만져봐. 응? 부끄러워서 그래? 그럼 사람 없는 데로 같이 가자. 나 따라와. 네? 아니요, 괜찮아요. 그럼 가볼게요. 저는 황급히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왔고 그때까지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 아주머니를 또다시 마주치게 되었죠. 그날은 절친이었던 태수와 승호, 이 친구들과
서면에서 술을 먹고 2차를 가려고 하는데 지하철역 입구에 그때 본 아주머니가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아주머니를 보자마자 제가 겪은 일들이 생각이 났고 그날 일들을 친구들에게 털어놓게 되었죠. 그러자 친구들 반응은 제 말을 믿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억울하긴 했지만 뭐 크게 중요한 일도 아니라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태수라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진아, 네 말이 사실이면 내가 가서 확인해봐도 돼? 만약 거짓말이면 네가 2차 술값 쏘는 거고 진짜면 내가 낼게. 어때? 거기서 그냥 넘어갔다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 저도 철이 없었던 건지 친구에게 지고 싶지는 않았었죠. 그래? 그럼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라. 그렇게 저와 승호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고 태수는 그 아주머니를 만나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지났나? 태수가 아주머니를 만나고 오더니 그제야 알겠다는 듯이 표정을 짓는 겁니다. 성진아, 진짜 너 말이 맞더라.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은데 계속 10,000원만 달라고 하더라고. 약속대로 태수는 2차 술값을 계산했고 그날 제가 술이 좀 취한 상태여서 먼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늦잠을 자고 오후쯤 일어났었는데 승호에게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곧장 전화를 걸었더니 알 수 없는 말들을 꺼내는 겁니다. 성진아, 너 태수랑 연락되냐? 아, 나 방금 일어났거든. 무슨 일 있어? 그러자 태수가 연락이 안 된다는 말과 함께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게 제가 먼저 집으로 들어가고 나서 승호도 태수와 술자리를 끝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수가 집으로 가지 않고 자꾸만 갈 곳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어디론가 걸어갔다고 했죠. 그래서 유심히 지켜봤더니 글쎄 지하철역 입구 쪽으로 향하더랍니다. 시간이 새벽이라 지하철 운행은 하지 않았으니 그리로 갈 이유가 없었고 승호도 술에 취한 상태라 태수를 말리기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뭐 별일이야 있겠나 싶은 생각에 태수를 두고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야, 진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저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곧장 태수네 집으로 찾아갔었는데 다들 외출을 한 건지 아무도 없더라고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만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꼭 무슨 일이 터진 거라 단정 지을 수도 없었고 나중에 연락이 올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어디로 사라진 건지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이 되질 않았고 태수네 부모님도 경찰에 실종 신고는 물론 전단지까지 붙여가면서 태수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은 점차 흘러갔고 태수가 사라진 지 반년이 지나고 나니 주변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 무소식이면 살아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말이었는데 그 당시 태수 부모님은 사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저와 승호도 그날 술자리에서 태수를 챙기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었고 태수네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마음만 들었었죠. 그리고 실종 신고를 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어떤 목격자의 제보로 인해 태수를 찾았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수의 부모님은 뭔가 시큰둥한 표정이었는데 바로 그 이유가 실종 전단지를 보고 태수를 목격했다는 전화만 수십 통이었고 늘 기대감에 부풀어 나가봤더니 실상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란 생각이었고 그날 저도 모처럼 쉬는 날이라 태수네 부모님을 따라 약속 장소로 같이 나갔습니다. 목격 장소는 부산역 인근이었는데 목격자의 말로는
역 내부에서 자주 나타났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순의 부모님과 함께 부산역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태수를 한참 찾고 있었는데 그때 행색이 노숙자처럼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남자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를 보자마자 태수라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태순의 부모님께 얼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가까이 가보니 그 남자는 1년 전에 사라진 제 친구 태수가 맞았습니다. 태순의 부모님은 태수를 보자마자 오열을 하셨는데 그게 태수를 찾았다는 기쁨도 있겠지만 또 하나 안타까운 사실도 존재했었죠. 어디서 머리를 다친 건지 태수의 말과 행동이 지능적으로 현저히 떨어져 보였습니다. 부모님도 몰라볼 정도였으니 꽤 심각한 상태였고 태수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었지만 손을 쓰기에는 이미 늦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태수는 몸이 회복할 때까지 입원을 하기로 했고 저와 승호가 말을 걸어도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을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병문안을 갔다가 소름 돋는 말을 듣게 됩니다. 글쎄, 태수가 밥을 먹으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렸는데 10,000원에 한 번, 10,000원에 한 번, 이 말만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그때 스치듯 생각이 난 건 서면역에서 만난 이상한 아주머니였는데 저는 이 사건이 그 아주머니와 뭔가 관련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을 갈 때마다 일부러 지하철 근방을 살피고 다녔지만 그 아주머니는 찾을 수가 없었고 지하철 입구에는 구걸을 하고 있는 아저씨들만 간혹 존재했었죠. 저는 혹시나 해서 지하철 입구에 앉아있는 아저씨에게 다가가 인상착의를 설명해주고 아주머니를 본 적이 있냐고 여쭤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듣고 아저씨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 아줌마 요즘 다른 곳으로 갔다던데. 근데 왜?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내가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그 여자 조심해야 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들은 얘기라 잘은 몰라. 근데 그 여자 따라간 사람들이 병신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아저씨는 말하기 귀찮다는 듯이 자리를 피했고 저는 뭔가 찜찜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일이지만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건 없고 저와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들이 맴돌았었죠. 그건 호기심으로 아주머니를 따라가게 되면 사람을 반병신으로 만든 뒤 구걸을 시킨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태수는 아직까지 지능이 낮은 상태로 지내고 있고 그날 태수에게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는 의문으로 남았지만 그 아주머니와 연관이 있을 거란 생각은 아직도 떨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이 된 남성이고 현재는 대전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 사연은 저희 가족에 관한 충격적인 이야기이며 만약 이런 일이 저에게도 생긴다면 그때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괴롭고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일은 2020년 제가 결혼을 하기 전 전라남도 본가에서 부모님과 살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희 집안은 아버지가 장손이시고 그 밑으로 아들이 둘 있는 일명 종갓집이라 불리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저는 형제 중에 둘째이고 이 사건은 첫째 큰형에게 일어났던 일이죠. 저희 아버지는 자식들이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가는 것에 대한 집착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특히 장남이었던 큰형에게 기대감이 엄청나셨습니다. 큰형도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좋은 대학도 나오고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의 연봉이 높은 회사에 입사까지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아버지는 남들 앞에서 큰형 자랑만 했었고, 큰형이 30대 초중반까지는 저희 집안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큰형이 30대 후반이 되고 나서부터 시작되었죠. 그건 바로 결혼 문제였는데, 형이 결혼 정년기가 되었음에도 친구는커녕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못 해봤을 정도로 엄청난 숙맥이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아버지는 친한 지인의 딸이라던가 아니면 동네 주민분들의 조카분들, 아무튼 큰형의 짝을 찾아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지냈었죠. 그렇게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한날은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어떤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었는데, 제가 그 여자를 처음 봤을 때 떠올랐던 이미지는 착하고 순수해 보이는 그런 맑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데리고 오셨으니 아버지 본인 마음에 드는 건 당연지사고, 저희 어머니도 싫은 내색은 하지 않으셨는데 정작 문제는 큰형이었죠. 형과 함께 30년을 넘게 살았으니 표정만 봐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제가 형의 태도를 봤을 때 썩 마음에 드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연애를 하지 않았더라도 형이 원하는 이상적인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형이 정확히 어떤 취향을 좋아하는지는 저도 명확하게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얼마 뒤 형의 마음이 바뀐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여자와 결혼을 하기로 했고, 결혼 준비는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나가 살지 않고 본가에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 제가 알기론 큰형은 형수와 따로 나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아버지가 불같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여기서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었죠. 큰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꽤나 있었지만 그래도 점점 적응을 하면서 본가에서 부모님과 함께 결혼 생활을 순탄하게 이어가며 지냈습니다. 종갓집 맏며느리라 한 달에 한 번씩 제사 음식도 만들어야 하고, 거기다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니 그보다 더 힘든 건 없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 볼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에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형수를 도와주곤 했었죠. 그러다 어느 날 형수가 저를 따로 부르더니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저 도련님은 아직 만나는 여자는 없어요? 아, 네, 아직이요. 일도 바쁘고 좀 여유가 없어서요. 근데 왜요? 형수님이 소개라도 해주시게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궁금해서요. 다음에 술이나 한 잔 같이 해요. 그리고 형수는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순간 좀 꺼림칙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뭔가 유혹을 한다는 그런 이상한 느낌을 받았었죠.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니까 그냥 착각이라 넘겨버렸는데, 그 뒤로 정말 당혹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아침이었고, 저는 아침 운동을 다녀와서 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때 제 방으로 형수가 들어오더니 방 청소를 해준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평소 제가 청소를 직접 하는 편이지만 가끔 집을 비울 때는 형수나 아니면 저희 어머니가 청소를 대신해 주셨는데, 제가 집에 없을 때는 모르겠지만 방에서 쉬고 있는데 청소를 해준다는 건 또 처음 있는 일이었죠. 아, 괜찮아요. 형수님, 제가 할게요. 좀 들어가서 쉬세요. 그러자 형수가 알겠다면서 제 엉덩이를 툭 치고 나갔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큰형을 조용히 불러 심각하게 말을 건넸죠. 형, 내가 이런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형수 말이야, 뭔가 좀 이상해. 날 쳐다보는 눈빛도 그렇고 오늘은 내 방까지 들어와서 엉덩이를 치고 나가더라고. 좀 이건 아니지 않아? 혹시 형수랑 뭐 문제 있어? 야, 무슨 그런 걸로 오해를 하냐. 그냥 착각이겠지. 그리고 가족끼리 무슨. 그런 일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큰형은 제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이 일은 단순 오해로 끝나는 듯 했었으나 며칠 뒤 정말 불편하고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회사 반차를 쓰고 1시쯤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날따라 집안에 사람이 없는 듯이 조용하고 정막이 흐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는 외출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집안에는 어머니와 형수가 보여야 정상인데 전부 외출을 했는지 거실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큰 방에서 미세한 말소리가 들렸고 제가 방문 앞에서 인기척을 냈더니 한참 뒤 방에서 아버지가 나오셨는데 옷매무새도 좀 흐트러져 있었고 뭔가 자다가 일어난 모습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잠깐 누웠는데 잠이 들어버렸네. 얼른 들어가 쉬어. 제가 여태껏 살면서 본 아버지의 모습은 낮잠이라는 건 절대 주무시지 않는 분이라 더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는 척을 하면서 몰래 거실을 지켜봤더니 글쎄 안방에서 형수가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았고 제가 정확히 뭘 본 건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그 상황은 미심쩍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렸지만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셨고 되려 제가 이상하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제 말을 믿지 않으니 저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고 지냈고 그 후 1년이란 시간이 흘러 저희 집안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그건 형수의 임신 소식이었고 누구보다 좋아한 건 저희 아버지였는데 전부터 대를 이어오는 것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분이라 그 모습이 크게 이상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축복 속에 큰형의 아이가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한동안 식사도 잘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아들이 아닌 딸이 태어난 게 원인이었죠. 그 뒤로 아버지와 큰형의 사이는 급속도로 나빠져 결국 큰형은 집을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집을 떠나기 전 제게 할 말이 있다면서 밖으로 저를 불러내는 겁니다. 동생아, 형이 미안하다. 너한테 이런 말 하기가 형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 너한테 이 말 하는 것도 맞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너는 나처럼 안 살았으면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잘 들어. 그리고 놀라지 마. 그리고 큰형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인지도 헷갈릴 만큼 충격적이고 추악하기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수를 데리고 왔을 때 형을 불러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형수랑 결혼해서 아들만 낳으면 서울에 살 집을 마련해주겠다는 말을 했고 심지어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결혼식을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 소식이 없자 한날은 형이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예상치도 못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무정자증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치료가 쉽지 않다는 말을 듣고 형은 절망에 빠졌다고 했죠. 고민 끝에 이 사실을 아버지께 털어놨고 결국 아버지가 제안한 방식이 큰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관계를 맺고 아이를 가지자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습니다. 형은 그 말을 듣고 죽기보다 싫었지만 서울 집값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찌됐던 아들만 낳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거란 생각에 그렇게 하기로 수락을 했었답니다. 큰형과 아버지는 그렇다 치고 이 제안을 받아들인 형수도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다 어머니까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 묵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더더욱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형은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혼자서 서울로 올라갔고 형수가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를 저희 집에 두고 집을 나가버렸죠. 제가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저 또한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고 결국 대전으로 올라와 새롭게 일자리를 구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현재는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큰형과는 안부를 주고받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지낸다고 들었지만 아버지와의 연락은 죽어도 못하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아내를 집으로 데려가 부모님께 인사도 시키고 그러고 싶은데
아직은 그럴 용기가 나지 않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들고 괴롭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이 일은 제가 6년 전에 겪은 충격적인 일인데 이 일로 인해서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천안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가게를 오픈하고 1년 정도는 직원 없이 혼자서 일을 했었는데 점점 단골 손님도 생기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직원 하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의 나이는 20대 초반, 이름은 박미정,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막 졸업한 여자였고 처음 면접을 보고 나서 선하고 밝은 모습에 바로 채용을 결정하게 되었죠. 예상대로 미정이는 정말 착실하게 일을 했었고 단순 서빙 일만 하면 되지만 제가 바빠 보일 때면 직접 주방까지 들어와 설거지까지 도와줄 만큼 센스 있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 같이 일을 했었고 서서히 정이 들기 시작할 때 사건은 시작되었죠. 평균적으로 가게는 밤 11시가 되면 마감을 들어가고 미정이는 주로 1시간 일찍 10시에 퇴근을 하는데 그날따라 11시가 다 되도록 퇴근도 하지 않고 가게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정아, 뭐해? 얼른 들어가. 오늘 고생했다. 그러니까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눈치만 보고 서 있는 겁니다. 반년간 같이 일을 했으니 이 정도 눈치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고 저는 무슨 일이냐고 다시 물었죠. 사장님, 있잖아요. 제가 급히 돈이 필요해서요. 미정이가 했던 말은 집안에 일이 생겨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말이었는데 그게 무려 1,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무슨 사정인데? 많이 급한 거야? 미정이는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다가 힘들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서요. 급히 수술을 하셔야 되거든요. 미정이 아버지는 현재 투석을 받고 계시는데 며칠 뒤에 신장 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러면서 미정이는 눈물을 흘리는데 갑자기 너무 측은한 마음이 들어 큰돈이지만 미정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상환 방법은 월급에서 조금씩 차감하는 조건이었고 그때 들었던 생각은 요즘 보기 힘든 착한 효녀라고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고등학교 때 알고 지내던 민수라는 친구가 가게에 놀러왔고 그날 가게 마감을 하고 둘이서 술을 한잔하기로 했었습니다. 이 친구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학창시절 일명 노는 아이라고 인식이 될 만큼 질이 나쁜 친구였고 저도 이 친구와 어울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으나 오랜만에 가게까지 찾아온 친구이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손님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 그냥 돌려보내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같이 한잔하기로 약속을 잡았던 거죠. 그렇게 10시가 다 됐을 때 저는 미정이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말을 했더니 갑자기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한잔하면 안 돼요? 아니, 너 아버지 편찮으시다며. 일찍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자 지금 어머니와 동생이 봐주고 있어서 괜찮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민수도 미정이와 같이 술을 먹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역시나 나중에 한잔하면서 눈치를 살펴보니 민수와 미정이가 서로 썸을 타는 모습처럼 보이더라고요. 야, 니들은 오늘 처음 보는 사이인데 누가 보면 연인 사이인 줄 알겠다. 민수야, 미정이 넘보지 마라. 괜히 연애했다가 일 그만둔다고 하면 나도 큰일이다. 저는 민수에게 반농담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그게 이 친구가 학창시절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녔던 그런 과거 이력이 있는 친구라 미정이가 상처받진 않을까 괜한 걱정이 돼서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같은 또래도 아니고 나이 차이가 10살 가까이 나는데 솔직한 말로 좀 더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그날 술자리를 끝내고 집으로 향하는데 이미 서로 눈이 맞았는지 민수와 미정이는 2차로 한 잔 더 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걱정은 되긴 했지만 서로 성인이고
제가 뭐라 할 수 없는 입장이니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미정이에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민수랑 사귀게 되었다고 말을 하더군요. 미정아, 내가 인생 오빠로서 하는 얘긴데 민수가 그리 매너 좋은 놈은 아니거든. 뭐 만나는 건 자유겠지만 잘 한번 생각해봐. 미정이는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는지 제 말을 한 귀로 흘려들었고 그날부터 민수는 마감 시간에 찾아와 미정이와 함께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게 오픈을 하고 주방 정리를 하고 있는데 평소 지각 한번 하지 않던 미정이가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미정이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더니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끝내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민수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덩달아 민수 녀석도 전화를 받지 않았죠.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종일 연락을 기다렸지만 끝내 전화는 오지 않았고 일단 그날 일은 혼자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미정이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되었는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빌려준 돈은 둘째치고 만약 돈을 갚기 싫어서 고의적으로 도망을 갔다면 정말 괘씸하겠지만 또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게 미정이와 같이 나갔던 민수 녀석까지 연락이 안 되니 분명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창 친구들에게 수소문을 해봤더니 역시나 민수 소식은 들은 적이 없다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미정이가 면접을 볼 때 들고 왔던 주민등록 등본에 나와 있던 주소를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결국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났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제야 민수에게 연락이 왔고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을 꺼내는 겁니다. 야, 나 진짜 죽을 뻔했거든? 내가 오늘 가게 들려서 다 말해줄게. 갑자기 한 달 만에 연락이 와서 죽을 뻔했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은 일찍 마감을 하고 나서 민수를 만나게 됐는데 어디서 뭘 하고 지냈는지 부쩍 말라 있었고 안색도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온몸을 떨면서 말을 하는데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곧장 경찰을 불러야 될 일이었죠. 지금 밖에 서 있는 남자 2명 보이지? 내가 미정이랑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저놈들이 갑자기 다가오더니 미정이를 끌고 가고 나는 지금까지 잡혀있다가 오늘 강제로 끌려 나온 거야. 돈 때문에. 글쎄 내일까지 5천만 원 못 구하면 미정이도 나도 죽은 목숨이라는데 나 이제 어떻게 하냐? 항상 까불거리는 모습만 보이던 친구가 온몸을 떨면서 눈물까지 보이는데 믿기 힘든 말이었지만 그렇다고 거짓말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야, 일단 경찰에 신고는 했어? 저는 민수의 말을 듣고 곧장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밖에서 감시를 하던 남자들이 가게로 무작정 들어오더니 제가 보는 앞에서 민수를 끌고 가려는 액션을 취하더라고요. 저기요, 남의 영업장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경찰 부를 겁니다. 그러자 그 남자 중 하나가 허리벨트에 숨겨둔 칼을 꺼내더니 저희 집 주소와 부모님 이름까지 언급을 하는데 자신 있으면 신고하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막상 그런 말을 듣고 나니 자칫 잘못하면 저희 가족까지 위험에 빠질 것 같더라고요. 친구도 그렇지만 갑자기 사라진 미정이가 잘못될까봐 일단 5천만 원은 힘들고 한 2천만 원 정도는 구할 수 있으니 친구와 미정이를 풀어달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럼 내일 밤 다시 들릴 테니 현금 준비하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친구는 그 남자들과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그날 밤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수십 번 고민을 했지만 혹여나 제가 내린 판단으로 저희 부모님이 큰 화를 입으실까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다음 날 은행으로 가서 현금을 찾고 난 뒤 그 남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전에 민수를 찾으려고 수소문을 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던
다른 동창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바쁘냐? 다름이 아니고 너가 찾던 민수 말이야. 지금 어떤 여자랑 데이트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민수와 같이 있다던 여자의 인상착의를 물었더니 믿기 힘들었지만 그 여자는 미정이가 맞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민수 말로는 납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둘이서 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분명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어제 찾아왔던 남자들이 가게에 방문하기 전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었고 결국 그 남자들은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들은 민수의 외삼촌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건 미정이의 소식이었는데 미정이는 사기 전과가 수차례 있는 범죄자였고 의도적으로 민수에게 접근한 뒤 모든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돈을 줬다면 그 다음 계획은 저희 부모님을 협박해서 가게까지 뺏으려고 했다는 말까지 듣게 됐죠. 미정이는 혼자 사는 남자만 노리는 전문 사기꾼인데 면접 때 들고 왔던 주민등록 등본도 모든 게 위조된 거라고 밝혀졌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사라져버렸는데 남을 탓하기보다 쉽게 사람을 믿어버린 제 잘못이 제일 크다고 생각됩니다. 얼굴도 모르는 남보다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그 말은 여기에 쓰이는 것 같고 민수란 놈은 미정이에게 어떻게 꼬임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외삼촌들까지 불러내 그런 상황극까지 했던 걸 보면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그날 동창 친구의 전화가 아니었더라면 더욱 무서운 일을 당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니 사연을 보내면서도 아찔하기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